선생님, 요즘 자고 일어나면 병원비 걱정, 자식들 걱정에 모아둔 돈은 그대로라 한숨부터 나오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만약 평생 피땀 흘려 모은 퇴직금 2억 원이 1년도 안 돼 연기처럼 사라지고 매달 400만 원씩 빚만 쌓이는 지름길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이건 작년에 명예퇴직한 62세 박 이사님의 실제 이야기이자 이미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뛰어든 공인중개사 시장의 끔찍한 현실입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이 편의점보다 많은 이곳에서 폐업조차 못한 채 갇혀 있습니다. 왜 아무도 이 처참한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오늘 영상을 놓치신다면 그 다음은 바로 선생님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박영수 부장은 정년보다 2년 먼저 회사의 명패를 반납했다. 대기업에서 30년을 버틴 단단한 자부심과 퇴직금 2억 원이 그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 갑옷이라 믿었다. 아내 이순자 씨는 그런 남편이 안쓰러우면서도 자랑스러웠다. 여보, 우리 이제 고생 끝났으니 세계 일주라도 한번 할까? 영수의 너스레에 순자는 손사래를 치면서도 얼굴 가득 웃음꽃을 피웠다. 세계 일주는 무슨, 당신 이제 하고픈 거 하면서 편히 쉬어요. 난 당신 밥이나 따뜻하게 차려주면 그게 행복이지. 하지만 30년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던 사내에게 편히 쉬는 법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숙제였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갈 곳이 없다는 공허함이 시린 겨울 공기처럼 폐부를 찔렀다. 동네 공원을 어슬렁거리다 들어온 부동산 사무실. 사장님 소리를 들으며 점잖게 앉아있는 동년배의 모습이 영수의 맘에 불을 지폈다. 그래, 이거다. 평생 사람 상대하며 쌓은 짬이 있는데 건물 몇 개 중개하는 게 대수겠어. 그날 이후 영수는 미친 듯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매달렸다.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밤새 책을 파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순자는 몰래 눈물을 훔쳤다. 저 열심히라면 뭘 해도 될 사람. 내 남편은 그런 사람이다. 1년 뒤 영수는 떡하니 합격증을 받아왔고 순자는 동네방네 떡을 돌리며 자랑했다. 우리 영감, 늦깎이로 고시 합격했어요. 신도시 상가 1층, 가장 목 좋은 코너 자리에 박영수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간판이 번듯하게 걸렸다. 권리금 5천, 보증금 3천. 남은 돈으로 최고급 소파와 책상을 들여놓고 대형난 화분으로 입구를 장식했다. 퇴직금 1억이 순식간에 사라졌지만 아깝지 않았다. 박 부장이 아닌 박 사장으로 다시 태어나는 세례 비용이라 생각했다. 개업 첫날, 순자는 손수 만든 팥 시루떡과 돼지머리 편육을 상에 올리고 큰 절을 올렸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서방님 하시는 일 번창하게 해주시고 돈벼락 좀 맞게 해주세요. 영수는 그런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호언장담했다. 걱정 마. 내가 딱 3년 안에 당신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사줄 테니. 그 말은 진심이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정말 그럴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사무실 문을 연 첫 달. 전화벨은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다. 영수는 짐짓 바쁜 척 서류를 뒤적이고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를 새로 고침하며 시간을 죽였다.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붙잡고 싶었지만 사람들은 그의 투명한 유리창 너머를 힐끗 쳐다볼 뿐 누구 하나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았다. 점심시간이면 순자가 꼬박꼬박 보온 도시락을 싸들고 찾아왔다. 여보, 식사 거르지 말고 챙겨 먹어. 오후엔 손님 좀 오려나? 순자의 해맑은 질문에 영수는 가슴이 서늘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 웃었다. 그럼, 아까 오전에 한 팀 보고 갔어. 거의 계약할 것 같아. 거짓말은 그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다. 두 번째 달이 되자 영수의 핸드폰은 광고 전화로만 뜨거웠다. 사장님, 월 50만 원만 내시면 매물상단에 노출해드립니다. 사장님, 블로그 마케팅으로 손님을 끌어모으세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광고비 100만 원을 썼다. 통장 잔고는 매일 줄어드는데 문의 전화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었다. 월세 200만 원, 관리비 30만 원, 광고비 100만 원, 협회비와 식대까지. 숨만 쉬어도 매달 400만 원 가까운 돈이 공중으로 흩어졌다. 어느 날 저녁 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보, 이번 달에는 계약 한 건도 못했어요? TV를 보던 영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니야. 저번에 말했던 거, 그거 하기로 했어. 다음 주에 도장 찍기로.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영수의 어깨를 주물렀다. 다행이다. 우리 아들 다음 달에 상견례 하는데 아버지 체면은 서겠네. 아들의 결혼. 영수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아들 내외에게 번듯한 전세방이라도 하나 얻어주고 싶었던 아버지의 꿈은 이제 매달 나가는 월세를 걱정해야 하는 처참한 현실 앞에 산산조각 나 있었다. 그날 밤, 영수는 잠들지 못했다. 아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거실로 나와 소주병을 땄다. 어둠 속에서 휴대폰 불빛에 비친 통장 잔고가 비수처럼 눈에 박혔다. 2억 원이던 퇴직금은 어느새 7천만 원 남짓으로 쪼그라들어 있었다. 창업 8개월 만의 일이었다. 이게 아니었는데, 내 인생의 후반전은 이게 아니었는데, 그는 소리 없이 울었다. 30년간 가족을 위해 달려온 가장의 어깨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위기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며느리감이 될 처자가 인사차 사무실에 들르겠다는 아들의 전화 한 통이 영수를 벼랑 끝으로 몰았다. 텅 빈 사무실, 울리지 않는 전화기, 먼지 쌓인 상담 테이블. 이 모습을 어떻게 보여준단 말인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아버지의 실패를 어떻게 아들 앞에 증명한단 말인가. 그날 영수는 처음으로 사무실 문을 닫았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다. 오늘 큰 계약건이 있어서 강원도까지 출장 좀 다녀와야겠어. 며느님한테는 다음에 꼭 보자고 전해주고. 순자는 아무 의심 없이 남편의 넥타이를 매주며 등을 두드렸다. 알았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계약 꼭 성사시키고. 영수는 강원도로 가지 않았다. 그는 목적지 없이 시내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갔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흐릿한 눈물 너머로 아른거렸다. 한때는 저 수많은 아파트 중 하나를 제 손으로 일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이제 그는 그 아파트의 작은 불빛 하나에도 속해 있지 않은 이방인이었다. 종점에서 내린 그는 정처 없이 걷다 어느 낡은 시장 골목에 다다랐다. 해질녘 좌판을 정리하는 할머니들의 지친 얼굴 위로 따뜻한 불빛이 내려앉고 있었다. 그 평온한 풍경이 영수의 가슴을 더욱 후벼 팠다. 한편 집에 홀로 남은 순자는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리다 책상 위에 놓인 우편물 하나를 발견했다. 대출이자 연체 통지서. 붉은 글씨가 그녀의 심장을 핥히었다. 박영수 귀하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 원리금 450만 원이 연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게 다 뭐란 말인가. 출장 간다던 남편, 매달 계약을 한다던 남편.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달간의 고지서와 독촉장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월세 연체, 관리비 미납, 광고비 독촉, 그리고 바닥에 깔린 또 다른 통장. 퇴직금이 들어있던 그 통장이었다. 밤 10시가 넘어 영수가 집에 들어섰을 때 거실은 불이 꺼진 채 어두웠다. 식탁 위에 순자가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찢어진 대출 통지서와 텅 빈 퇴직금 통장이 놓여 있었다.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영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고개를 떨궜다. 정적이 흘렀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두 사람에 타들어가는 심장 소리처럼 공간을 채웠다. 순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마른 장작처럼 갈라져 있었다. 이게 다 뭐예요, 여보. 영수는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출장 갔다면서요. 큰 계약하러 갔다면서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다. 영수는 차마 아내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바닥만 내려다보는 남편의 동그란 정수리를 보며 순자는 기어이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당신한테 짐이었어? 힘들면 힘들다고 왜 말을 못했어요? 평생을 같이 산 내가 그렇게 못 믿었어요? 그 순간 억눌려왔던 영수의 모든 것이 터져나왔다. 그는 식탁 앞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미안해. 순자야. 미안해. 당신한테만큼은 초라한 모습 보이기 싫었어. 회사에서 잘리고 아무것도 아닌 놈 된 거 당신한테까지 확인받고 싶지 않았어. 그냥 당신한테 마지막까지 멋진 남편으로 우리 아들한테 듬직한 아버지로 보이고 싶었을 뿐이야. 그게 내 마지막 자존심이었어. 영수는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다. 30년을 버텨온 가장의 자존심이 아내 앞에서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순자는 통곡하는 남편의 등을 말없이 쓸어내렸다.
그녀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원망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지독한 슬픔과 연민이었다. 한참을 울던 순자가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한마디가 영수의 무너진 세상에 다시 빛을 비췄다. 여보, 그게 당신 최선이었습니까? 날 위해서, 우리 가족 위해서 버티고 또 버텼던 거. 그거면 됐어요.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당신과 함께한 모든 날이 나한테는 전부였어요. 우리가 돈이 없지, 이야기가 없어요? 당신하고 나하고 60년 넘게 살아온 네 이야기가 있는데 뭐가 무서워요. 다시 시작하면 되지. 바닥부터라도 내가 같이 가줄게.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사무실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어 폐업 의사를 전했다. 속이 시원하지도 그렇다고 슬프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했다. 순자는 아침 일찍부터 콩나물을 다듬어 해장국을 끓였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다. 창밖으로 오랜만에 따스한 겨울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영수가 밥그릇을 비우고 숟가락을 놓으며 말했다. 순자야, 우리 진짜 세계 일주는 못 가도 동네 뒷산이라도 같이 갈까? 순자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당신 가는 곳이면 거기가 어디든 나한테는 세상 끝이지. 박영수 사장님의 2억 원은 그렇게 1년도 안 되어 사라졌지만 그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잃지 않았습니다. 바로 평생을 함께한 아내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다시 일어설 용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박 사장님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우리네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소중한 노후 자금을 걸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전쟁터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소중한 인생 이야기가 한순간의 선택으로 끝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자산입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해 봄, 40년간 교탁을 지켰던 김철민 선생은 마지막 종례를 마쳤다. 아이들의 롤링페이퍼와 꽃다발을 한 아름 안고 교문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시원섭섭했다. 아내 오정숙 여사는 교문 앞에서 두부한 모를 들고 그를 맞았다. 여보, 40년 동안 고생 많았어요. 이제 진짜 우리 인생 시작이네. 철민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그저 웃었다. 그에게는 매달 35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오는 공무원 연금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다. 퇴직금은 없었지만 평생 나라의 봉직한 대가로 받은 이 연금이야말로 진짜 노후의 갑옷이라 믿었다. 하지만 40년을 새벽같이 일어나던 몸은 편히 쉬는 법을 알지 못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신문을 읽고 나면 오후까지 시간이 붕 떠버렸다. 무료함이 솜에 물 스며들 듯 온몸으로 퍼져나갈 무렵 동창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대기업을 다니다 몇 해 전 퇴직한 친구였다. 철민아, 나 이번에 신도시에 프랜차이즈 카페 하나 열었다. 너도 연금만 믿고 있지 말고 뭐라도 시작해봐. 평생 애들 가르치던 꼼꼼함이면 이런 거 금방이야. 내가 자리 하나 알아봐 줄까? 친구의 목소리엔 초조함이 섞여 있었지만 사장님이라는 감투는 철민의 마음을 잠시 흔들었다. 그날 저녁 철민은 아내에게 친구의 이야기를 넌지 꺼냈다. 여보, 우리도 상가 하나 얻어서 작은 커피 가게라도 해볼까? 평생 박봉이었는데 당신 호강 한번 시켜주고 싶어서. 정숙은 남편의 마음을 안다는 듯 가만히 그의 손을 잡았다. 여보, 우리 저녁 먹고 산책이나 하면서 얘기해요. 그날 밤, 부부는 동네 공원을 걸으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다.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이 평생 학생들 앞에서 분필만 잡았지. 언제 커피를 타봤어요. 장사를 해봤어요. 남들이 한다고 우리까지 빚내서 뛰어들었다가 이 나이에 길바닥에 앉으면 어떡해요. 우린 지금 있는 것만 잘 지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당신이랑 나. 그리고 매달 나오는 연금. 그거면 충분해요. 아내의 말은 현실적이었지만 그 속에는 남편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철민은 흔들리던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 내가 원했던 건 사장님 소리가 아니라 아내와 함께하는 이 평온한 저녁이었지. 며칠 뒤 철민은 먼지가 뽀얗게 쌓인 창고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구석에서 아버지가 쓰시던 낡은 연장 가방을 발견했다. 망치와 대패, 녹슨 톱,
어릴 적 아버지는 삐걱거리는 문이며 밥상을 뚝딱 고쳐주시곤 했다. 그 기억이 떠오르자 철미는 무언가에 홀린 듯 삐걱거리던 집안의 작은 의자 다리부터 손보기 시작했다. 서툰 솜씨로 톱질을 하고 대패질을 했다. 꼬박 반나절이 걸려 의자를 고쳤을 때 온몸은 땀으로 젖었지만 마음은 기묘한 성취감으로 가득 찼다. 나무가 주는 따뜻한 위로였다. 그날 이후 창고는 철민의 작은 공방이 되었다. 그는 유튜브를 보며 독학으로 목공을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엔 서툴러서 손을 베이기 일쑤였지만 나무 향을 맡으며 무언가에 집중하는 시간이 그 어떤 때보다 평화로웠다. 첫 작품은 손녀를 위한 작은 책꽂이였다. 삐뚤빼뚤했지만 손녀는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세상에 하나뿐인 선물이라며 기뻐했다. 그 모습을 보던 아들이 무심코 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에 올렸다. 아빠의 두 번째 인생, 김목수님 파이팅. 놀라운 일은 그 다음부터 벌어졌다. 아들의 친구들이 댓글로 저희 집에도 하나 만들어주세요라며 주문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엔 손사래를 쳤지만 재미삼아 원목 도마와 작은 선반 몇 개를 만들어 팔았다. 재료비를 빼고 나니 손에 쥐는 돈은 몇만 원 남짓이었지만 돈의 액수가 중요하지 않았다. 누군가 나의 시간과 정성을 알아준다는 기쁨, 그리고 아내에게 이거 내가 나무 깎아서 번 돈이야 라며 소소한 용돈을 쥐어주는 행복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다. 입소문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퍼져나갔다. 이제는 동네 주민들이 고장난 가구를 들고 찾아오기도 하고 아파트 부녀회에서는 그의 작은 공방을 주민사랑방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철미는 거창한 간판을 내걸지 않았다. 그저 창고 문 앞에 느티나무 공방이라는 작은 나무 팻말 하나를 걸어두었을 뿐이다. 월세도 권리금도 광고비도 필요 없었다. 매달 40만 원에서 50만 원씩 들어오는 소소한 수입은 부부의 외식비가 되고 가끔 떠나는 짧은 여행의 경비가 되었다. 어느 주말 오후 철민이 공방에서 땀을 흘리고 있을 때 아들 내외가 찾아왔다. 며느리의 손에는 갓 쪄낸 시루떡이 들려 있었다. 아버님, 저희 다음 달에 이사 가요. 아버님이 만들어주신 책꽂이 놓을 예쁜 집으로요. 철민은 말없이 웃으며 자신이 얼마 전부터 짬짬이 만들던 아담한 식탁을 보여주었다. 이놈아, 이사 선물이다. 이걸로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해드려라. 아들은 아버지가 만든 식탁의 매끈한 표면을 쓸어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식탁이에요. 그 어떤 명품 가구도 현금 다발도 이보다 더 큰 선물이 될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정숙은 남편의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다. 여보, 당신이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한 것보다 지금 땀 흘리는 모습이 100배는 더 멋져 보여요. 우리 아들한테 돈이 아니라 아버지가 어떻게 늙어가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서 나 정말 행복해요. 철미는 아내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다. 비록 강남의 아파트는 사주지 못했지만 그는 가족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의 풍경을 선물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철미는 아내와 함께 동네 뒷산에 올랐다.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평온했다. 그는 더 이상 조급하지도 불안하지도 않았다. 김철민 선생님의 통장에는 매달 연금과 약간의 수입이 더해질 뿐이지만 그의 마음은 수억 원의 자산가보다 부유했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통장 잔고의 숫자를 늘리는 경주가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평온한 오늘의 나를 만나는 여정임을 그는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인생의 후반전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선생님의 이야기가 가장 빛나는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영수 이사님의 이야기는 그냥 운이 나빴던 한 개인의 실패담이 절대 아닙니다. 사실 이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고 통계가 그 비극을 아주 차갑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박 이사님이 뛰어들었던 공인중개사 시장이요. 이미 포화 상태를 넘어서서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우리나라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진 분이 55만 명인데 실제로 문을 열고 일하는 분은 11만 명밖에 안 됩니다. 5명 중 4명은 그냥 장롱 속에 자격증을 넣어둔 셈이죠. 그만큼 저 11만 개의 자리를 놓고 벌이는 생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전국 편의점 수가 5만 개쯤 되는데 그거보다 2배나 많은 겁니다. 더 무서운 건요.
새로 문을 여는 곳보다 문 닫는 곳이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벌써 2년 넘게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작년 한 해에만 15,000개가 넘는 사무소가 문을 닫거나 쉬었고, 계산해보니 하루에 43곳씩 사라진 꼴입니다. 박 이사님이 월세 400만 원을 못 버티고 1년도 안 돼 퇴직금을 다 날린 게 어찌 보면 이런 거대한 시장 붕괴 앞에선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비단 공인 중개사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통계를 보니까 50대, 60대 사장님들이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66%를 차지하고 있대요. 퇴직금에 대출까지 끌어다가 사장님 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창업에 뛰어들었다가 결국엔 막대한 빚만 지고 쓸쓸하게 폐업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뜻입니다. 어떤 금융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은퇴하고 창업하는 건 남은 인생 전체를 거는 도박이랑 똑같다고요. 옛날 직장 경력만 믿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뛰어드는 건 총도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반면 김철민 선생님의 이야기는 노후의 행복이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즐겁게 사느냐에 달려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김 선생님이 얼마나 현명한 선택을 하셨는지는 우리나라의 너무나도 심각한 노인 빈곤 현실을 보면 오히려 더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202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39.7%입니다. 이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1등이에요. 다른 나라들 평균이 14.8%니까 거의 3배 가까이 높은 정말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쉽게 말해 어르신 10분 중에 4분은 나라에서 정한 중간 소득의 절반도 안 되는 돈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김 선생님이 매달 받으시는 공무원 연금 350만 원은 그냥 돈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인간적인 품위와 삶의 질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안전벨트인 셈이죠. 친구가 유혹해도 무리하게 창업하지 않은 건 바로 이 안전벨트를 스스로 끊어버리지 않은 정말 지혜로운 판단이었던 겁니다. 노후 설계 전문가들이 다들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돈을 버는 일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즐겁게 무언가를 배우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고요. 김 선생님이 창고에서 뚝딱뚝딱 시작하신 목공이 바로 그 조언을 그대로 실천한 완벽한 사례입니다. 처음에 큰 돈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혹시나 잘 안 된다고 해도 손해볼 게 전혀 없잖아요. 오히려 손녀한테는 세상에 하나뿐인 장난감을 선물하고 아들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식탁이라며 떡 하니 만들어주면서 가족 사이가 더 좋아졌죠. 한 달에 40만 원, 50만 원 버는 건 그냥 따라오는 결과일 뿐이고요. 그 만드는 과정 자체가 선생님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만족감과 성취감을 준 겁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자산 아니겠습니까? 결국 박 이사님의 이야기는 우리 어르신들이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김 선생님의 이야기는 행복한 노년을 만들기 위해 꼭 해야 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은요, 막연하게 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같은 희망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박 이사님 사례처럼 냉혹한 현실과 정확한 통계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 확실하게 경고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김 선생님처럼 큰돈 들이지 않고도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들, 예를 들면 취미나 배움, 동네 커뮤니티 활동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해 드릴 겁니다. 결론적으로 성공적인 노후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퇴직금 2억 원을 1년 만에 몽땅 잃어버리는 빠른 실패의 길이 아니라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에 소소한 행복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느리지만 확실한 성공의 길. 저희 채널이 그 길을 안내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박 이사님처럼 퇴직금만 믿고 무작정 창업에 뛰어드는 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 마음, 왜 모르겠습니까? 허전하고 뭐라도 해야 할 것 같고 조급해지죠. 하지만 바로 그럴 때 우리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국가 정책들이 있습니다. 무작정 가게부터 알아보시기 전에 먼저 중장년내일센터라는 곳에 문을 두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40살 이상이면 누구나 가서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내 경력을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을지 전문가와 상담하고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길을 찾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또 나라에서는 기업이 60살 넘은 분들을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인턴십이나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같은 것들이죠. 이러면 우리 시니어들은 새 직장에 부담 없이 적응할 수 있고 기업은 경험 많은 인재를 얻으니 서로에게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꼭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이 정답은 아닐 겁니다. 김철민 선생님처럼 소소한 수입이라도 만족감을 느끼는 삶, 그게 중요하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노노케어라고 해서 다른 힘든 어르신들을 돌봐드리거나 동네 시설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익활동형 일자리가 있어요. 한 달에 30시간 정도 일하고 활동비로 29만 원 정도 받으시는데 이게 큰 돈은 아니어도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회에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조금 더 전문적인 일을 원하시면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노인 관련 시설에서 예전 경력을 살려돋는 일인데 한 달에 60시간 정도 일하고 70만 원 넘게 버실 수 있으니 현금 흐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죠. 한 전문가분 말씀이 은퇴하고 갑자기 창업하는 건 외로움과 조급함이 만든 위험한 선택이라고 하더군요. 바로 이런 정부 일자리들이 실패의 위험 없이 사회와 계속 연결되면서 자존감을 지킬 수 있게 돕는 아주 효과적인 완충 장치가 되어주는 겁니다. 김 선생님의 사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행복한 노후의 핵심은 결국 배움과 사람에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는다고 해결되는 건 없더라고요. 서울시의 50플러스 재단 같은 곳이 대표적인데요. 40살부터 64살까지의 중장년들을 위한 정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취미 가르쳐주는 곳이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다시 설계할지, 새로운 일자리는 어떻게 찾을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사귈지 종합적으로 도와주는 곳이에요. 박 이사님이 혼자 공인중개사 시험에 매달리는 대신 이런 곳에서 동년배들과 함께 배우고 정보를 나눴다면 결과가 분명 달랐을 겁니다. 김 선생님께서도 목공 기술을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거나 내 작품을 팔 곳을 찾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가야 할 곳이 바로 이런 기관들이죠. 만약 정말로 창업을 하고 싶다면 박 이사님처럼 맨몸으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정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같은 곳이 있는데 신살 넘은 예비 창업가에게 사업계획서 쓰는 법부터 전문가 상담, 사무실까지 다 지원해줍니다. 총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게 아니라 최신 무기와 작전 지도를 들고 나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사실 이 모든 이야기의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망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바로 기초연금 제도인데요. 만 65살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께 매달 35만 원 정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김 선생님의 공무원 연금처럼 큰 액수는 아닐지라도 노후의 최소한의 품위를 지켜주는 국가적인 안전벨트 역할을 하는 거죠. 박 이사님도 창업에 실패했더라도 이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결국 박 이사님의 안타까운 이야기와 김 선생님의 지혜로운 이야기는 저희 채널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더 이상 막연하게 성공할 수 있다. 사장님이 되어야 한다는 헛된 희망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오늘 말씀드린 이런 정부와 각 지역의 정책들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은 앞으로 퇴직금 2억 창업 대신 재취업으로 지키는 법이라거나 월 70만 원 버는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의 모든 것, 그리고 서울시 50플러스 센터 200% 활용 안내서와 같이 우리 시니어분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이 위험하고 빠른 실패의 길이 아니라 안전하고 느리더라도 확실한 성공의 길로 들어서실 수 있도록 저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한평생 숨 가쁘게 걸어온 길 뒤돌아보니 저만치 노을이 붉게 타오릅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그저 강물처럼 흘러갈 뿐이라고 쓸쓸한 바람에 옷깃을 여미던 날들이 있었지요. 하지만 보십시오. 강물 위로 반짝이는 윤슬은 내일의 아침을 품고 있고 강 저편으로 이어지는 작은 오솔길은 당신이 피워낼 또 다른 꽃을 기다리고 있음을.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두 분의 이야기는 어쩌면 이 시처럼 인생의 붉은 노을 앞에서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한 우리 모두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한 분은 평생 일군 퇴직금이라는 마지막 불씨를 안고 조급함과 외로움 속에서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불안한 밤들을 홀로 지새우며 결국 그 불씨마저 차갑게 식어버리는 안타까운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다른 한 분은 큰돈이 아니어도 세상과 손잡고 사람의 온기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되찾으며 잔잔한 행복의 무늬를 그려나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동료 어르신들과 나누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속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을 발견했지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정말 치열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자식들 먹이고 입히느라, 이 나라를 일으키느라 당신의 청춘을 고스란히 바치셨습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오셨는데 어느 날 문득 멈춰서 보니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지는 그 막막함, 저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제 나는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그 마음 때문에, 그 조급함 때문에 박 이사님처럼 위험한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여러 제도들은 단순히 돈 몇 푼을 쥐어주는 시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귀한 세월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존중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내미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당신이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우리 사회가 여전히 당신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를 보여주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박 이사님이 외롭게 공인중개사 책을 파고들 때 누군가 옆에서 중장년내일센터의 문을 함께 두드려 주었다면 어땠을까요? 비슷한 고민을 하는 동년배들과 머리를 맞대고 서로를 다독이며 새로운 길을 찾았다면 그분의 노후는 지금과 분명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김 선생님이 목공 기술로 작은 기쁨을 찾았을 때 50플러스 재단에서 더 큰 세상과 연결해 주었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더 커졌을까요? 내 재능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에 보탬이 된다는 사실이 그분의 삶을 더욱 빛나게 했을 것입니다. 이제 인생의 전반전이 끝났을 뿐입니다. 후반전은 더 지혜롭게, 더 안전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더 행복하게 채워나가야 합니다. 더 이상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에 떠밀려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당신 곁에는 손 내밀어 줄 이웃이 있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단순히 용돈벌이가 아니라 세상과 나를 이어주는 소중한 끈입니다. 기초연금은 최소한의 품위를 지켜주는 마지막 안전벨트입니다. 저희 채널은 더 이상 대박 신화나 뜬구름 잡는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당신의 손을 잡고 동사무소에 함께 가드리고 서류 한 장 쓰는 법을 옆에서 알려드리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위험하고 빠른 길이 아니라 조금 느리더라도 안전하고 확실한 길로 당신을 안내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누군가의 짐이 아니라 이 사회의 귀한 자산이자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 빛나는 황혼을 위해, 그 찬란한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 저희가 항상 곁에서 함께 울고 웃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선생님, 요즘 병원 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데 혹시 길에서 넘어져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하실 건가요?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들어오는 연금만 믿고 마음 놓고 계신가요? 얼마 전 부산에 사는 69세 박철민 어르신은 배우자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비로만 700만 원을 썼습니다. 몇 달치 연금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진 거죠. 이런 일이 나에게는 절대 없을 거라고 정말 장담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미 현명하신 분들은 조용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내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줄 이것을 말입니다. 오늘 영상을 놓치신다면 갑작스러운 위기 앞에서 평생 낸 연금마저 속수무책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를 지킬 최소한의 현금, 그 진짜 이유를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단 한 장의 종이가 평생을 지켜온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말을 믿으십니까? 여기 평생을 공직에 바치고 이제는 연금이라는 튼튼한 성 안에서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이정식, 올해 70세. 그에게 연금 통장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날의 땀과 가족을 향한 책임감과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겠다는 굳은 다짐이 쌓아 올린 인생의 훈장이자 자존심 그 자체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낡은 거실의 먼지를 금빛으로 물들이는 시간,
정식은 돋보기를 고쳐 쓰고 신중하게 가계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맞은편에 앉아 콩나물 대가리를 다듬던 아내 박순자 여사가 툭 말을 던졌다. 영감, 그거 뭐 그리 애지중지 들여다봐요? 나라에서 주는 돈, 날짜 되면 알아서 들어올 텐데. 순자의 말에는 애정이 섞인 타박이 담겨 있었다. 정식은 헛기침 한 번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알아서 들어오니까 더 귀한 게지. 이놈 덕에 우리가 자식놈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사는 거야. 이게 우리 노후의 성벽이라고, 성벽. 그는 매달 1일 아침이면 은행 앱을 켜서 연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루를 시작했다. 그에게 그것은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다. 성벽은 무슨... 어제 시장 갔더니 순덕이네 남편, 글쎄 보이스피싱에 홀라당 넘어가서 3천만 원을 날렸다지 뭐예요.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날아갔다고 얼마나 우는지. 그 집도 연금만 보고 사는 집인데 어쩐데. 순자는 콩나물 한 움큼을 집어들며 한숨을 쉬었다. 정식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쯧쯧. 그러게 정신을 바짝 차렸어야지. 나는 절대 그런 거에 안 당해.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불안감도 없이 단단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순자는 그런 남편이 고맙기도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했다. 인생이 어디 계획대로만, 자신하는 대로만 흘러가던가. 그녀는 말없이 콩나물만 다듬었다. 그들의 소박하고 평온한 일상은 그렇게 삐걱임 없이 굴러가는 듯했다. 그날 오후 전화벨이 울리기 전까지는 말이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절친한 친구 영희의 딸이 울먹이는 목소리였다. 아주머니, 저희 엄마가 화장실에서 넘어지셨어요. 그 한마디에 순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정식과 함께 허둥지둥 달려간 병원 응급실. 하얀 시트 위에서 신음하는 영희의 모습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함께 웃고 떠들던 그 사람이 아니었다. 진단명은 고관절 골절. 의사는 무덤덤하게 수술과 긴 재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수술비와 비급여 항목을 합쳐 본인 부담금만 400만 원이 훌쩍 넘었고 퇴원 후에는 요양병원에 가야 하는데 간병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최소 150만 원은 잡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영희의 자식들은 병원 복도에서 고성을 지르며 싸우고 있었다. 내가 더 내라. 형편 뻔히 알면서 무슨 소리냐. 그 모습을 지켜보는 순자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영희가 평생 의지했던 것도 매달 나오는 빤한 연금이 전부였다. 그 연금으로는 자신의 몸 하나 건사하기조차 버거웠다. 정식은 아무 말 없이 순자의 어깨를 감쌌지만 그의 얼굴에도 낯선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부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정식이 아끼는 분재에 물을 주며 어렵게 입을 뗐다. 영희 씨는 괜찮을 거야. 자식들도 있는데 어떻게든 되겠지. 그의 목소리는 애써 태어냈지만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순자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한 말을 삼켰다. 여보, 만약 저 일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는 어떡하죠? 그 질문은 무거운 돌덩이가 되어 순자의 가슴을 짓눌렀다. 평생 튼튼하다고 믿었던 연금이라는 성벽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 균열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부터 파고들기 시작했다. 주말 저녁 아들 민수가 처연한 얼굴로 부부를 찾아왔다. 밥은 먹었냐는 순자의 물음에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던 아들은 결국 무너져 내렸다. 몇 년간 공들여온 작은 가게가 무리한 확장과 경기 불황으로 회생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었다. 당장 이번 달에 막지 못하면 부도였다. 민수는 평생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 발버둥 쳤던 착한 아들이었다. 그런 아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 평생 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라 자부했는데 정작 아들이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자랑이던 연금은 당장의 생활비일 뿐 아들의 인생이 걸린 거대한 빚 앞에서는 모래알처럼 무력했다. 순자는 이미 아들을 끌어안고 함께 울고 있었다. 그 순간 정식의 머릿속을 스친 것은 친구 영희 일도 시장 순덕이네 이야기도 아니었다. 오직 피눈물을 흘리는 아들의 얼굴과 텅 빈 자신의 주머니뿐이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성벽이 실은 허술한 울타리에 불과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정식은 잠들지 못했다.
거실을 서성이던 그는 낡은 장롱을 열었다. 깊숙한 곳, 안에 순자가 꽁꽁 숨겨두었을 낡은 나무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 안에는 순자가 시집올 때 가져온 비단과 함께 꼬깃꼬깃한 5만 원권 몇 장과 낡은 통장 하나가 들어있었다. 정식은 단 한 번도 들여다본 적 없는 아내의 비상금이었다. 통장을 펼쳐본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10년도 더 된 날짜부터 매달 5만 원, 10만 원씩 시장에서 콩나물값 깎고 자기 옷 한 벌 사입지 않으며 아내가 모아온 돈이었다. 마지막 장의 치킨 잔액은 2천만 원. 아들의 빚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지만 그 숫자 하나하나가 순자의 희생과 사랑으로 느껴져 정식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언제부터? 뒤에 서 있던 순자가 나지막이 물었다. 정식은 돌아보지 못한 채 대답했다. 당신은 다 알고 있었구먼. 이 성벽이 언젠가 무너질 거라는 걸. 순자는 남편의 굽은 등으로 다가가 조용히 그의 등을 쓸어주었다. 성벽이 아니에요, 여보. 그냥 비바람 막아주는 지붕 같은 거지. 지붕은 낡으면 고쳐 써야 하고 태풍이 불면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 밑에 작은 솥단지라도 숨겨둬야 하는 거고요.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새끼가 길바닥에 남게 생겼는데 그놈의 자존심이 다 뭐예요. 아내의 꾸짖음 섞인 위로에 정식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73 평생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남자였다. 그는 통장을 쥔 채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다. 그가 지키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아버지로서의 자존심. 연금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어리석은 자신감. 아니, 그것은 모두 고집에 불과했다. 진짜 지켜야 했던 것은 어떤 위기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을 가족의 울타리였고 아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였다. 그는 울음을 그치고 아내를 마주보았다. 쭈글쭈글한 아내의 얼굴에 자신이 미처 보지 못했던 현명함과 강인함이 새겨져 있었다. 정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말했다. 순자야, 내가 지키려던 게 자존심이 아니라 그냥 고집이었나 보다. 그 한마디는 그의 인생을 지배해온 낡은 신념이 무너지는 소리였고 동시에 새로운 희망이 싹 트는 소리였다. 다음 날 부부는 아들을 불렀다. 순자가 모아온 2천만 원과 정식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작은 적금을 깨서 마련한 돈을 합쳐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다. 여전히 부족한 돈이었지만 민수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부모의 마음을 알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부부는 아들에게 약속했다. 다시 시작하자고. 우리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거라고. 그날 이후 정식의 아침 의식은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연금 통장 잔액을 확인하지 않았다. 대신 순자와 함께 새로 만든 비상금 통장에 1,000원이라도 입금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것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었다.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파도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뗏목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오늘도 정식과 순자는 나란히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한다. 여전히 그들의 노후는 연금에 기댄 채 아슬아슬하게 이어지고 있지만 이제 그들의 얼굴에는 이전과 다른 평온함이 있다. 그들은 알게 되었다. 진짜 노후의 안전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어떤 위기에도 함께 맞설 수 있는 지혜와 서로의 눈물을 닦아줄 작은 준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의 통장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최소한의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인생의 가장 혹독한 겨울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항해의 끝에서 어떤 배는 거친 풍랑에 속절없이 부서지기도 하지만 어떤 배는 단단한 닷 덕분에 가장 사나운 폭풍우 속에서도 항구를 지켜냅니다. 여기 젊은 시절부터 자신의 노후라는 배에 보이지 않는 튼튼한 닻을 준비해 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민준, 올해 72. 30년간 대기업 전자회사에서 해외 영업부를 누비며 청춘을 바친 그는 퇴직하던 날 1억 5천만 원의 퇴직금을 품에 안았습니다. 동료들은 그 돈으로 번듯한 상가라도 사서 월세를 받으라거나 유망하다는 주식에 투자하라고 조언했지만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에게 퇴직금은 노후를 즐기기 위한 연료가 아니라
언제 닥칠지 모를 인생의 겨울을 나기 위한 비상장작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민주는 아내 최은희 여사와 함께 베란다 텃밭에 물을 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방울토마토 넝쿨을 매만지던 아내가 문득 얼마 전 동창회에서 들은 이야기를 꺼냈다. 여보, 영숙이네 남편, 퇴직금 받아서 차렸던 치킨집이 결국 문 닫았나 봐요. 남은 빚 때문에 아들 전세금까지 빼줬다는데 얼굴이 반쪽이 됐더라니까요. 은희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민주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아내의 어깨를 다독였다. 애초에 그 퇴직금은 없는 돈이라고 생각했어야지. 우리가 매달 받는 연금으로 충분히 먹고 사니 감사한 일이야. 그 장작은 정말 추운 날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 아궁이에 넣으면 안 되는 거라고 내가 말했잖소. 그의 말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었다. 부부는 퇴직금을 수령한 바로 다음 날 부부 공동 명의의 정기예금 통장 3개의 돈을 나눠 넣고 봉인하듯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그들에게 그 통장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예측 불가능한 미래 앞에서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서로의 존엄을 지켜주겠다는 침묵의 약속이었다. 장작은 무슨... 당신은 가끔 보면 너무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게 흠이라니까. 그래도 지혜 결혼할 때 보니 장인어른이 떡하니 집 사는데 1억을 보태주니 사위들 친구 어깨가 으쓱해지더라던데. 우린 우리 딸한테 그런 것도 못해주나 싶어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은희는 상추잎을 따며 괜한 투정을 부렸다. 민주는 그런 아내의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그 돈은 그런데 쓰라고 있는 돈이 아니야. 그건 우리 지혜가 혹시라도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잡아주는 손이 되어야지. 남들 보기에 좋은 비단옷 사주는 돈이 아니라고. 그는 단호했지만 목소리에는 딸을 향한 깊은 사랑이 배어 있었다. 그들의 노후는 화려하진 않았지만 견고한 계획 위에서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들의 단단한 닻이 시험대에 오를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은 가을 주말이었다. 파티시에로 일하는 외동딸 지혜가 상기된 얼굴로 부부를 찾아왔다. 10년간 스승으로 모시던 제과 명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하면서 평생이 꿈이던 자신의 가게를 지혜에게 넘겨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는 것이었다. 목 좋은 상권에 단골 손님까지 확보된 2번 다시 없을 기회였다. 문제는 권리금과 보증금을 합쳐 당장 3개월 안에 8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아빠, 엄마 저 정말 이 기회 놓치고 싶지 않아요. 은행 대출을 알아봤는데 제 신용으로는 3천만 원이 한계래요. 제가 모아둔 돈까지 합쳐도 턱없이 부족해서 지혜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다. 부모에게 짐이 되기 싫어 늘 씩씩했던 딸이었다. 그런 딸의 떨리는 눈동자를 보는 순간 민준과 은희는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았다. 민준은 아들의 실패 앞에서 무너져 내렸던 친구의 얼굴, 빚 때문에 전세금을 빼줘야 했던 동창의 처진 어깨를 떠올렸다. 만약 자신에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 딸의 꿈을 눈앞에서 부서지는 걸 지켜봐야만 했을 것이다. 그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깊은 안도감과 함께 오랜 시간 묵묵히 지켜온 자신의 원칙이 틀리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는 떨고 있는 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지혜야, 아빠 똑바로 보렴. 돈 걱정은 아빠 엄마가 할 테니 너는 내 꿈을 어떻게 펼칠지만 생각해. 우리는 내가 넘어지지 않게 뒤에서 받쳐주려고 돈을 모은 거야. 이런 날 쓰려고. 그날 저녁 민주는 낡은 장롱을 열었다. 아내와 함께 봉인해두었던 3개의 통장 중 하나를 꺼내 들었다. 통장을 감싸고 있던 낡은 고무줄을 풀어내는 그의 손길은 경건하기까지 했다. 옆에서 지켜보던 은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돈에는 지난 10년간 해외여행 한 번 제대로 가지 않고 비싼 옷 한 벌 사 입지 않으며 아껴온 부부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통장을 딸에게 건네는 민준의 얼굴은 더없이 평온했다.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다. 그 한마디에 지혜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부모님을 끌어안았다. 그것은 빚의 무게에 짓눌린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다. 부모님의 깊은 사랑과 지혜로운 준비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었다. 평생을 계획하고 인내하며 쌓아올린 튼튼한 닻이 마침내 가장 사랑하는 딸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항구가 되어준 순간이었다. 몇 달 후 지혜의 빵집이라는 간판이 내걸린 가게에 부부가 나란히 들어섰다. 각 구운 빵 냄새가 가득한 가게 안에서 하얀 요리사 모자를 쓴 딸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로 부모님을 맞았다.
손님들로 붐비는 가게를 흐뭇하게 바라보던 민준이 아내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여보, 우리가 평생 모은 돈 중에 오늘 저 빵 한 조각만큼 값진 게 있었을까? 은희는 말없이 남편의 손을 꾹 잡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식의 성공을 지켜보는 부모의 더 없는 기쁨과 자신들의 노후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단단한 믿음이 함께 어려 있었다. 그들은 알게 되었다. 노후 준비의 진짜 의미는 단순히 나의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꺼이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여러분의 장롱 속에는 사랑하는 자녀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단단한 닻이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인생의 가장 빛나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미소를 보이는 법입니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식 어르신과 김민준 어르신의 이야기가 결코 특별한 몇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현실이라는 것을 통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은퇴 가구의 60% 이상이 노후 준비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그 가장 큰 이유로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과 자녀 지원을 꼽았습니다. 바로 이정식 어르신이 겪었던 두 가지 위기가 대부분의 은퇴 가정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가장 큰 불안 요소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만 있으면 기본적인 의식주는 해결될 거라고 믿으시지만 전문가들은 바로 그 믿음을 가장 위험한 착각이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생활비로는 쓸 수 있지만 갑자기 둑이 터지듯 닥쳐오는 거대한 위기, 즉 목돈이 필요한 순간에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65세 이상 노년층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1위는 암도, 치매도 아닌 바로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나 중증질환이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많은 부분을 보장해준다고 하지만 간병비, 비급여 치료비, 생활비까지 고려하면 실제 본인 부담금은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월 1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드는 간병비는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며 이는 곧바로 가정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녀 리스크는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한 노후 설계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부모들에게 자식은 가장 든든한 보험인 동시에 가장 예측 불가능한 빚입니다. 실제로 은퇴 후 자녀의 결혼 자금이나 사업 자금 지원으로 인해 노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강조합니다. 노후의 품격은 매달 들어오는 연금 액수가 아니라 어떤 풍랑에도 가라앉지 않게 배의 중심을 잡아주는 현금 닻의 크기에 달려있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최소 1년치 생활비 혹은 갑작스러운 수술이나 간병에 대비할 수 있는 최소 3천만 원 정도의 비상자금은 연금과 별개로 반드시 마련해 두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것은 사치가 아니라 내 자존심과 우리 가족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지금 당장 많은 돈을 모으기 어려우시다면 매달 받는 연금의 단 5%라도 10,000원이라도 따로 떼어 비상금 통장을 만드는 습관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김민준 어르신처럼 위기의 순간에 가족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내 노후의 존엄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나라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여러 가지 안전망을 만들어 놨거든요. 우리가 몰라서 못 쓰는 거지 알기만 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선 가장 걱정되는 게 갑자기 아플 때 들어가는 병원비잖아요. 영상에서 본 것처럼 갑자기 넘어져서 큰 수술을 받거나 배우자가 쓰러져서 목돈이 들어갈 때 정말 눈앞이 캄캄하죠. 이럴 때 꼭 기억하셔야 할 제도가 바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버는 돈에 비해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을 때 나라에서 병원비를 보태주는 건데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싼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해서 1년에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 사시는 분이 한 달에 버는 돈이 약 239만 원이 안 되는데 갑자기 아파서 병원비가 내 1년치 소득의 10%를 훌쩍 넘어버렸다. 그러면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 폭탄을 맞았다면 내가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고관절이라도 다쳐서 수술하고 나면 간병비만 한 달에 150만 원이 넘는다는 게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이럴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요양보호사님이 집으로 찾아와 돌봐주시거나 목욕을 도와주시거나 하루 동안 센터에서 돌봐주는 서비스를 아주 저렴한 비용, 본인 부담금 15% 정도만 내고 이용할 수 있어요. 가족들이 온전히 짊어지는 간병 부담을 생각하면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전문가들이 항상 하는 말이 다들 일이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알아보신대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님들은 건강할 때 미리미리 1577에 1000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재난적 의료비나 장기요양보험 신청 자격이 되는지 한번 물어보는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돈 얘기를 해볼까요? 한 달에 받는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한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하지만 여기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국민연금 말고도 우리 소득을 보충해줄 여러 장치를 마련해 놨거든요. 첫 번째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이건 만 65세가 넘으시고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나라에서 매달 드리는 생활비예요. 2025년 기준으로 혼자 사시면 한 달에 최대 약 34만 원, 부부가 함께 받으시면 약 54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권리니까 만 65세가 되셨다면 잊지 말고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택연금입니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인데 당장 쓸 현금이 없을 때 이 주택연금만큼 고마운 게 없어요. 내가 평생 살던 우리 집에서 계속 살면서 그 집을 담보로 매달 나라에서 따박따박 연금을 받는 겁니다. 나라가 보증하니까 연금이 끊길 위험도 없고요. 그리고 건강이 허락한다면 소일거리라도 하는 게 활력도 생기고 좋잖아요.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동네 환경미화나 스쿨존 교통안전 지킴이 같은 일자리를 100만 개 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30시간 정도 일하고 20만 원에서 30만 원이라도 손에 쥐면 얼마나 요긴하게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국민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노후소득의 3층 석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에 일자리 소득까지 더하면 훨씬 든든해지겠죠. 마지막으로 사실 가장 마음 아프고 어려운 문제가 바로 자식 문제죠. 자식이 와서 눈물 흘리면서 사정하면 부모 마음에 어떻게 그걸 외면하겠어요. 하지만 무작정 내 노후 자금을 다 내어주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자녀에게 바로 돈을 주기보다는 자녀가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길을 알려주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어요. 사업에 실패했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취업이 어렵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같은 것들을 자녀에게 알려주고 함께 알아보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거래요. 이게 도와주지 말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노후가 무너질 정도로 무리하게 도와주지는 말라는 거죠. 언제까지 얼마를 어떤 용도로 도와줄지 딱 선을 정해놔야 자식이 정말 힘들 때 최소한의 버팀목이라도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연금이라는 성벽 하나만 믿고 있기에는 우리 인생에 변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정부의 지원 정책들을 그저 어려운 제도가 아니라 내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야 해요. 그리고 작은 돈이라도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한 비상금을 마련하는 노력을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어떤 예측 불가능한 파도가 닥쳐와도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이니까요. 저무는 들녘에 홀로 선 나무처럼 한평생 비바람을 온몸으로 맞으셨지요. 굽은 등에는 가족의 무게가 실려 있고 주름진 손에는 땀과 눈물의 세월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그 길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세상이 그리고 우리가 알아줄 차례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 영상에 나온 이야기들이 혹여남이 일처럼만 들리셨나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갑작스러운 병마 앞에 평생 모은 재산을 속절없이 흘려보내야 했던 첫 번째 아버님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습니다.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쌈짓돈까지 모두 내주었지만 결국 차가운 단칸방에서 홀로 겨울을 맞이해야 했던 어머님의 뒷모습은 차마 눈을 뜨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분들의 삶이 어찌 처음부터 잘못되었겠습니까? 그저 몰랐을 뿐입니다. 내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어디에 있는지,
내 손을 잡아줄 따뜻한 제도가 어디에 있는지 미처 알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모습도 보았습니다. 비슷한 위기 속에서도 지혜롭게 나라의 도움을 받아 다시 일어서신 분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갑작스러운 수술비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라는 튼튼한 돛을 펼쳐 위기를 넘기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다시 건강을 되찾은 우리 이웃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빠듯한 연금만으로 막막했던 노후에 기초연금과 주택연금이라는 두 대의 든든한 기둥을 세우고 노인 일자리를 통해 삶의 활력과 용돈까지 얻으며 웃음을 되찾은 그분들의 얼굴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그저 돈이 많다고 해서 자식이 잘 나간다고 해서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말입니다. 어르신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부모님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굳은 일 마다치 않으며 오직 자식과 가정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새벽별을 보며 일을 나가셨고 달빛을 받으며 고단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당신의 젊음과 맞바꾼 자식들의 성장, 당신의 눈물과 맞바꾼 가족의 웃음, 그것이 당신 삶의 이유이자 전부였습니다. 이제 그 자식들이 다 커서 품을 떠나고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에 하얀 서리와 깊은 골짜기만 남았을 때 문득 밀려오는 허무함과 불안감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평생 이 나라를 위해 흘린 땀방울을, 이 사회를 위해 바친 헌신을 국가와 사회는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여러 제도들은 시혜나 동정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께서 평생을 바쳐 이 나라를 지탱해 온 것에 대한 당연한 권리이자 마땅한 보답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사정을 부끄러워하며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전화기를 들어 물어보십시오.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는지,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지 당당하게 찾고 지혜롭게 활용하십시오. 자식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집문서나 통장이 아닐 것입니다. 부모님 당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자식들의 어깨에 놓인 가장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자식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그 두 번째 인생의 여정에 따스한 햇살이 되고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은 어르신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웃음을 찾아드리는 길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위대하고 아름답습니다. 자식에게 준 돈 3억 때문에 평생 모은 연금까지 전부 날리게 생긴 60대 부부의 사연 들어보셨나요? 얼마 전 경기도 성남에서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아들의 말에 덜컥 집 담보대출까지 받아 3억을 빌려준 김영철 씨. 하지만 아들 사업은 1년도 안 돼 망해버렸고 김 씨 부부는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게 남의 일 같으신가요? 혹시 지금 자녀에게 주는 돈이 사랑이라고 믿고 계신가요? 하지만 그 믿음이 당신의 노후는 물론 자식의 인생까지 망가뜨리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수십 년간 부자들을 연구한 전문가들은 이미 경고했습니다. 잘못된 경제적 지원은 자녀를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일 뿐이라고 말이죠. 이미 수많은 부모들이 이 방법으로 후회하며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지 않으시면 당신도 그 대열에 합류하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식의 눈물을 외면할 수 있는 부모가 세상에 과연 몇이나 될까요? 서울 변두리, 낡은 주택들이 어깨를 맞대고 있는 희망동 골목, 새벽 어슴이 거치기도 전 박만수 씨의 작은 두부 가게에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콩비린내와 구수한 두부 냄새가 뒤섞인 그곳은 만수 씨에게 지난 40년의 세월이자 삶 그 자체였다. 이른 새벽부터 콩을 갈고 가마솥을 젓는 고된 일과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이 일을 저주한 적이 없었다. 이 작은 가게가 있었기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 민혁과 민준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보, 당신 허리 또 쑤시는 거 아니야?
어제 병원 다녀와서 물리치료사가 무리하지 말랬잖아. 가게 한편에서 배추를 다듬던 아내 순영 씨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만수 씨는 괜찮다는 듯 손을 휘 저으며 웃어 보였다. 이 양반아, 허리가 쑤신다고 이 두부를 안 만들면 우리 아들, 며느리, 손주들 입에 뭐가 들어가겠어. 당신은 배추나 잘 절여. 오늘 저녁엔 민혁이네 불러서 두부김치에 막걸리 한잔 해야지. 참, 못 말려. 그러다 큰일 나면 어쩌려고. 순영 씨는 핀잔을 주면서도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남편의 고집은 누구도 꺾지 못했다. 하지만 그 고집이 곧 자식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임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만수 씨의 작은 집은 오랜만에 사람 사는 온기로 가득 찼다. 큰아들 민혁과 며느리, 그리고 토끼 같은 손녀딸까지 좁은 거실에 밥상을 펴고 둘러앉아 갓 만든 두부김치를 먹는 이 시간이 만수 씨 부부에게는 세상 가장 큰 행복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이 두부는 진짜 아버지 손맛 따라갈 곳이 없어요. 민혁은 연신 엄지를 치켜 세우며 두부를 입안 가득 넣었다. 대기업 부장으로 번듯하게 자라준 아들이었다. 비록 회사가 어려워져 몇 년 전부터 월급이 동결되고 아파트 대출금 갚느라 허리가 휜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부부의 마음은 미어졌지만 그래도 제압바림은 하는 아들이 대견했다. 맛있으면 많이 먹어라. 내일 갈 때 또 싸줄게. 만수 씨는 아들의 밥그릇 위에 따끈한 두부 한 조각을 더 올려주었다. 그때 잠시 머뭇거리던 민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순간 왁자지껄하던 분위기가 조용해졌다. 민혁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가족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하네요. 제가 그 대상에 포함된 것 같아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만수 씨는 손에 들고 있던 막걸리 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순영 씨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40대 중반, 한창 일할 나이에 직장을 잃을 위기라니. 며느리는 애써 괜찮은 척 웃어 보였지만 눈가는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있어요. 이번 기회에 제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요. 예전부터 꿈꿔왔던 거잖아요. 친구랑 같이 작은 IT 스타트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초기 자본이 좀 필요해서요. 민혁의 목소리가 점점 기어들어갔다. 그리고 그는 차마 부모님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한 채 바닥을 보며 말을 이었다. 아버지, 혹시 가게 보증금 빼서 1억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3년 안에 꼭 3배로 갚겠습니다. 만수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1억, 그에게는 평생을 바쳐 모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었다. 이 가게가 없으면 당장 내일부터의 생계가 막막해졌다. 하지만 아들의 절박한 눈빛을 보는 순간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아들이었다. 그런 아들이 처음으로, 그것도 무릎까지 꿇을 기세로 부탁하는데 어느 부모가 그걸 매정하게 거절할 수 있을까. 옆에 있던 둘째 아들 민준이 발끈하며 나섰다. 형, 제정신이야. 아버지 가게 보증금 빼달라는 말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나와. 아버지, 어머니 노후는 어쩌고. 민준아, 넌 좀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형이 사업에 대해 뭘 안다고 그래. 회사 생활만 하던 사람이. 형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만수 씨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만들 못해. 형제끼리 이게 무슨 짓이야. 만수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시선은 어느새 눈물을 글썽이는 큰아들에게로 향했다. 그는 평생 자식에게 안 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 아버지였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럴 자신이 없었다. 결국 만수 씨는 가게 보증금을 빼서 아들 민혁에게 1억을 건넸다. 평생을 의지해온 삶의 터전을 아들의 미래와 맞바꾼 것이다. 순영 씨는 밤새 잠을 설치며 불안해했지만 만수 씨는 우리 아들 민혁이가 누군데. 똑똑하고 성실한 놈이야. 금방 성공해서 우리 호강시켜줄 거다라며 아내를 다독였다. 그는 아들을 믿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민혁은 사업 초기 꽤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는 듯했다. 번듯한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몇 명 뽑았다. 가끔씩 부모님 댁에 들러 비싼 과일과 용돈을 건네며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꼭 성공해서 강남에 아파트 사드릴게요 라고 호언장담했다. 만수 씨 부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다. 가게를 잃은 허전함도
하루하루 줄어드는 통장 잔고의 불안함도 아들의 희망찬 미래 앞에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민혁의 사업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다. 야심차게 개발한 앱은 시장의 외면을 받았고 믿었던 친구는 투자금을 들고 잠적해버렸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민혁은 사채까지 끌어다 쓰며 버텨보려 했지만 결국 회사는 문을 닫게 되었다. 1억이라는 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날 이후 민혁은 부모님 댁에 발길을 끊었다. 연락도 잘 받지 않았다. 만수 씨 부부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갔다. 아들이 잘못될까 봐 노심초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만수 씨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박민혁 씨 아버지 되십니까? 당신 아들이 우리 돈 5천만 원을 빌려 쓰고 갚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갚지 않으면 아들 신변은 보장 못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험악한 목소리에 만수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는 남은 노후 자금을 탈탈 털고 둘째 아들 민준에게까지 손을 벌려 겨우 빚을 막았다. 민준은 울분을 토했다. 아버지, 도대체 언제까지 형 뒤치다꺼리만 하실 거예요? 저도 힘들게 살아요. 제 돈은 돈도 아니에요? 왜 항상 형한테만 모든 걸 다 퍼주시는 거예요? 저는 아들도 아니에요? 민준의 절규는 만수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단 한 번도 아들들을 차별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저 도움이 더 필요한 자식에게 손을 내밀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그의 사랑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저울과 같았다. 그리고 그 불균형은 결국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있었다. 그날 밤, 만수 씨는 꽁꽁 숨어 지내던 민혁을 찾아 나섰다. 수소문 끝에 찾아간 곳은 허름한 고시원의 작은 쪽방이었다. 문을 열자 술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방 한가운데 수염도 깎지 않은 초췌한 모습의 민혁이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버지를 본 민혁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만수 씨는 아들 앞에 조용히 앉았다. 분노와 원망이 치밀어 올랐지만 아들의 퀭한 눈을 보는 순간 모든 감정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는 그저 아버지였다. 잘못된 길을 가는 자식을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미련한 아버지였다. 만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미녀가 밥은 먹었냐? 그 한마디에 민혁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끝내 참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만수 씨는 우는 아들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다. 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낡은 고시원 방 안, 두 부자의 울음소리만이 한동안 이어졌다. 그날 이후 만수 씨는 결심했다. 더 이상 아들을 온실 속 화초처럼 키우지 않기로. 진정으로 아들을 사랑하는 길은 돈을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힘을 길러주는 것임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민혁에게 남은 돈은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대신 매일 새벽 함께 시장에 나가 일을 하자고 제안했다. 민혁은 처음에는 망설였다. 대기업 부장까지 했던 자신이 시장 바닥에서 허드렛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하지만 벼랑 끝에 선 그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새벽 시장으로 나섰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리어카를 끌고 무거운 짐을 나르고 손님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일. 모든 것이 낯설고 고됐다. 하지만 민혁은 묵묵히 땀을 흘렸다. 7순이 넘은 아버지가 자신보다 더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일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차마 힘들다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너무나 쉽게 생각했던 아버지의 돈이 얼마나 고된 노동과 희생의 대가였는지를. 시간이 흘러 부자 푸즈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손에는 거친 굳은 살이 박였다. 민혁은 더 이상 과거의 번지르르한 모습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빛나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 돈을 벌고 관리하는 법을 배웠고 작은 돈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어느 늦은 저녁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만수 씨는 리어카를 끄는 아들의 넓은 등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그 등이 한없이 위태로워 보였는데 이제는 세상 누구보다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만수 씨가 나지막이 아들을 불렀다. 민혁아. 네. 아버지.
아빠가 미안했다. 예상치 못한 아버지의 사과에 민혁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만수 씨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내가 너를 너무 약하게 키웠다. 돈으로 사랑을 대신할 수 있다고 착각했다. 아비가 어리석었다. 정말 미안하다. 민혁의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에게 다가가 와락 껴안았다. 아버지의 앙상한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진짜 사랑이 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골목길을 비추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두 부자는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을 짓누르던 모든 아픔과 후회, 원망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다음 날 민혁은 작은 봉투 하나를 아버지에게 내밀었다. 그 안에는 그가 몇 달간 시장에서 일하며 꼬박꼬박 모은 돈 500만 원이 들어있었다. 아버지, 이걸로 다시 작은 두부 가게라도 시작하세요. 제가 꼭 성공해서 이번엔 정말로 제가 아버지 호강시켜 드릴게요. 만수 씨는 봉투를 받아들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어떤 억만금보다도 값진 돈이었다. 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궈낸 첫 결실. 그는 봉투를 가슴에 품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만수 씨는 다시 희망동 골목에 작은 두부 가게를 열었다. 예전보다 규모는 작아졌지만 그곳에는 이전보다 더 큰 희망과 웃음이 가득했다. 민혁은 낮에는 직장을 구하고 새벽과 저녁에는 아버지의 가게 일을 도왔다. 서먹했던 둘째 아들 민준도 다시 가게를 찾아와 형과 함께 웃으며 일을 거들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만수 씨는 가게 앞 작은 평상에 앉아간 나온 따끈한 순두부를 먹고 있었다. 옆에는 아내 순영 씨와 두 아들, 며느리와 손주까지 모두 모여 앉아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되찾았다. 아니, 그전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 만수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날이 참 좋았다. 그는 문득 아들에게 물었다. 아들아, 아빠한테 진짜 받고 싶었던 선물이 뭐였냐? 민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아버지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아버지의 돈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땀 흘릴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걸 이제야 깨달았네요. 그게 아버지가 제게 주실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까? 만수 씨는 아들의 되물음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어깨를 툭 쳐줄 뿐이었다. 그는 알 수 있었다. 이제 그의 아들은 결코 다시 쓰러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돈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것임을.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막대한 유산이 아니라 경제적 독립이라는 날개임을 그는 온몸으로 깨달았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의 남은 노후를 그 어떤 부자의 삶보다도 찬란하게 비춰주고 있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종시의 한적한 아파트 단지. 이른 아침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와 잘 가꿔진 난초 화분을 비출 때면 최정원 씨는 어김없이 클래식 라디오 채널의 주파수를 맞춥니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아 교장으로 정년퇴임한 그에게 아침의 고요와 음악, 그리고 아내 숙자 씨가 내려주는 향긋한 드립 커피 한 잔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일과였습니다. 부부의 월 연금 수령액은 합쳐서 500만 원 남짓. 화려하진 않지만 두 사람이 소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내기엔 부족함이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정원 씨는 퇴임 후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매주 서예 교실에 나가 먹을 갈고 주말이면 작은 텃밭을 가꾸는 재미에 푹 빠져 살았죠.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오히려 가끔 찾아오는 손주들에게 용돈을 쥐어줄 수 있는 지금의 삶에 그는 더없이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진우가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본가를 찾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화기애애한 저녁 식사 시간이 끝나고 정원 씨가 손주와 장기를 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들 진우가 머뭇거리며 그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거실의 웃음소리가 순간 멎었습니다. 아내 숙자 씨도 며느리도 직감적으로 중요한 이야기임을 눈치챘죠. 진우는 잘 다니던 중견기업에 사표를 냈다고. 더 늦기 전에 자신의 꿈이었던
첨단 스마트팜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몇 달간 공들여 만들었다는 수십 장짜리 사업 계획서를 아버지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시장 분석, 예상 수익, 미래 비전까지. 하지만 마지막 한 가지가 문제였습니다. 초기 투자금. 진우는 아버지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한 채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퇴직금으로 받으신 1억 5천만 원 딱 3년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게 쳐서 반드시 2배로 갚겠습니다. 순간 정원 씨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1억 5천만 원. 그것은 부부의 연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위급 상황을 대비해 둔 그야말로 노후의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돈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 숙자 씨는 금방이라도 그러자고 말할 듯한 얼굴로 남편과 아들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하기란 부모로서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거실을 감쌌습니다. 정원 씨는 아들이 내민 사업 계획서를 한 장 한 장 꼼꼼히 넘겨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학생들의 인생 계획을 상담해 주었던 경험이 이런 때를 위함이었을까요? 그는 아들의 계획서가 숫자로 가득하지만 가장 중요한 현실이 빠져있음을 단번에 간파했습니다. 실패했을 때의 대책, 자본이 모두 소진되었을 때의 다음 단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장밋빛 희망으로만 가득 차 있었죠. 한참을 생각하던 정원 씨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안 된다. 네? 아버지 지금 뭐라고? 진우의 얼굴이 삽시간에 굳어졌습니다. 안 된다고 했다. 이 돈은 빌려줄 수 없어. 정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믿지 못해서 이러는 게 아니다. 오히려 너를 너무나 믿고 사랑하기에 이럴 수밖에 없는 거다. 이 돈은 나와 내 엄마의 남은 인생이 걸린 마지막 자존심이다. 이걸 너에게 줬다가 만에 하나 사업이 잘못되면 우리는 길거리에 나앉아야 할 뿐더러 너는 평생 부모의 노후를 망친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아비로서 도저히 너에게 그런 끔찍한 짐을 지게 할 수는 없다. 진우는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절 못 믿으시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평생 그렇게 안정적인 길만 걸어오셨으니 제 도전이 무모해 보이시겠죠? 제가 이렇게까지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아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가 정원 씨의 가슴을 후벼팠습니다. 아내 숙자 씨는 옆에서 눈물만 훔쳤죠. 하지만 정원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신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돈은 줄 수 없다. 하지만 내 경험과 인맥은 얼마든지 빌려주마. 내 사업 계획서의 부족한 점을 함께 채워나가고 내가 아는 농업기술원 박사나 금융 전문가를 연결해주겠다. 스스로의 힘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고 투자자를 설득해보거라. 진짜 내 사업을 하고 싶다면 그 정도 고생은 각오해야 하지 않겠니? 하지만 분노에 휩싸인 진우에게 아버지의 진심 어린 조언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됐습니다. 아버지 도움 따위 필요 없어요. 라는 말을 남기고 가족들을 데리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정환 씨 부부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그날 밤, 숙자 씨는 남편을 원망하며 밤새 울었습니다. 정환 씨 역시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혹독한 아버지가 되기로 한 자신의 선택이 과연 옳았던 것인지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그 후로 몇 달간 아들 내외와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정환 씨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아내 몰래 아들의 SNS를 들여다보며 소식을 확인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조심스럽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진우가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아파트를 줄여 이사한 돈과 은행에서 받은 소액 창업 대출을 합쳐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비닐하우스를 얻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혼자서 밤낮 없이 고군분투하며 책과 유튜브를 보며 농사를 배우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환 씨는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고 있었던 겁니다. 그 주 주말 정환 씨 부부는 아들 몰래 비닐하우스를 찾아갔습니다. 멀리서 본 아들의 모습은 수척했지만 흙투성이가 된 채 땀 흘리는 얼굴에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생기와 결연함이 가득했습니다. 정환 씨는 조용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말했죠. 여보,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소. 우리 아들, 이제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구려.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환 씨 부부의 평화로운 주말 아침. 초인종 소리와 함께 문을 열자 환하게 웃는 아들 진우와 가족들이 커다란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바구니에는 진우가 직접 키운 아침 이슬 머금은 싱싱한 토마토와 오이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처음으로 수확한 것들이에요. 제일 먼저 맛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진우는 쭈뼛거리며 봉투 하나를 아버지에게 내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꼬깃꼬깃한 5만 원권 20장, 1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버지께 빌리려던 돈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 힘으로 처음 번 큰돈이에요. 아버지, 그때 돈 빌려주지 않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그때 그 돈을 쉽게 받았다면 저는 분명 1년도 안 돼서 다 날리고 지금쯤 폐인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 덕분에 돈의 무서움과 땀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아들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정환 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아들이 내민 돈을 받는 대신 아들의 거칠어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다, 아들아.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 모두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낸 게다.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그 순간 부자후즈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서운함과 원망의 벽이 봄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때로는 매정하게 등을 돌려 스스로 일어서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것임을 부자는 서로의 눈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오늘 정환 씨의 텃밭에는 아들이 가져온 스마트팜의 작은 모종들이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기댈지언정 의존하지 않는 건강한 부모와 자식의 모습, 그것이야말로 정환 씨가 평생을 바쳐 지켜낸 가장 값지고 찬란한 노후의 풍경이었습니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경제적 외래 환자 치료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수십 년간 부자들을 연구한 토마스 스탠리라는 박사가 만든 말인데요. 성인이 된 자녀에게 계속해서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부모들의 행동을 마치 병원에 다니는 환자 돌보듯 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박사님은 이런 부모의 지원이 오히려 자녀가 스스로 돈을 벌고 재산을 모으는 능력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독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박사님의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부모에게 계속 돈을 받는 자녀들은요, 그렇지 않은 자녀들보다 소득에 비해 훨씬 많은 돈을 써버리는 경향이 아주 강했습니다. 부모 도움 없이 자립한 자녀들은 자기 소득의 15% 이상을 꼬박꼬박 저축하는 반면에 부모에게 손 벌리는 자녀들은 저축률이 5%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부모의 돈을 마치 자기 월급의 일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돈을 모아서 불려나갈 생각은 안 하고 오로지 쓰는 데에만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지원이 과연 한두 번으로 끝날까요? 통계를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기간이 평균적으로 무려 23년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결혼할 때, 집 살 때, 심지어 손주 양육비까지 이건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는 더 무서운데요. 자녀의 대학 학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나중에 자녀의 소득을 높이는데 분명 도움이 되지만 생활비나 용돈처럼 계속해서 주는 돈은 오히려 자녀가 스스로 돈을 벌고 관리하는 법을 배울 기회를 빼앗아서 결국 소득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바로 가족의 불화입니다. 유독 한 자녀에게만 지원이 집중되면 다른 형제들은 말 못할 박탈감과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상속 분쟁의 60% 이상이 부모님이 재산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불공평함을 느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한 심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공정함을 인정받고 싶은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합니다. 그러니 불공평한 지원은 결국 가족 관계를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 부모님들의 소중한 노후도 지키고 자식의 인생도 망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현명한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첫째, 언제 지원하느냐보다 무엇을 지원할 것인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자녀의 교육이나 미래를 위한 투자처럼 스스로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곳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아이의 금융습관은 7살 이전에 대부분 형성된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올바른 경제관념을 심어주는 것이 수억 원의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둘째,
조건 없는 지원은 없다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지원을 해야 한다면 지원의 목표와 기간, 금액을 자녀와 명확하게 합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창업 자금으로 1억 원을 주지만 5년 안에는 반드시 스스로 자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자와 같이 구체적인 약속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대화하며 스스로 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모님 자신의 노후를 굳건히 지키는 것입니다. 부모가 튼튼한 노후를 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부모님이 안정되어야 자식들도 심리적인 부담 없이 자기 인생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버드의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녀가 부모에게 기댈 때보다 스스로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느끼는 행복감이 비교도 안 될 만큼 크다고 합니다. 진정한 자식의 행복은 결국 스스로 일어서는 것에 있다는 말이죠.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잠깐의 어려움을 막아주는 돈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경제적 독립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주셔야 합니다. 무분별한 지원은 부모와 자식 모두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길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 지원의 원칙을 바로 세우시고 자녀와 진솔한 대화를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렇다면 앞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식의 미래를 위해 부모님의 노후를 전부 내어주는 것이 과연 정답일까요?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바로 국가가 마련해 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아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녀에게 더 이상은 해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아주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되어주기 때문이지요. 그중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주택연금 제도입니다. 자녀가 사업 자금 때문에 집을 팔아달라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할 때가 부모님들에게는 가장 큰 위기일 텐데요. 이때 주택연금은 우리 어르신들의 보금자리도 지키고 매달 생활비도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방패막이가 되어줍니다. 만 55세 이상이시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집을 가지고 계시면 그걸 담보로 나라에 맡기고 평생 동안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요. 이게 왜 강력하냐면요. 첫째로 연금을 받으면서도 평생 내 집에서 살 수 있고 둘째로는 나라가 보증하기 때문에 연금이 끊길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집값이 연금 받은 총액보다 떨어져도 자식에게 그 차액을 물어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값이 오르면 남는 금액은 자녀에게 고스란히 상속이 되고요. 세금 깎아주는 혜택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가 무리한 부탁을 해올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야, 이 집은 이미 나라에 맡기고 우리 부부의 노후 연금으로 쓰고 있단다. 그래서 담보로 주거나 팔 수가 없는 상황이야. 이렇게 감정적으로 거절하는 게 아니라 제도를 근거로 딱 잘라 이야기하면 자녀도 더 이상 고집을 부리기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녀의 다급한 사정을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고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질 때가 많으시죠. 그럴 때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서울시를 비롯해서 각 지역마다 금융복지 상담센터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아주 고마운 곳입니다. 여기에 찾아가시면 지금 우리 집 살림살이가 어떤지 꼼꼼하게 봐주고 자녀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내 노후가 어떻게 될지 현실적으로 분석해줍니다. 만약 이미 자녀 때문에 빚을 지셨다면 빚을 어떻게 조정하고 갚아나갈지 계획도 함께 세워주고요. 당장 생활비나 병원비가 급할 때 받을 수 있는 다른 복지 혜택은 없는지 찾아서 연결까지 해줍니다. 자녀에게 큰 돈을 주기 직전 정말 이게 맞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 또 이미 빌려준 돈 때문에 내 생활이 힘들어졌을 때 절대 주저하지 마시고 이런 기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전문가의 냉철한 조언 한마디가 자녀의 눈물 섞인 호소를 이겨낼 큰 힘이 되어줄 겁니다. 이제는 좀 더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릴까 합니다. 전문가들은 모두 입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자녀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부모가 아니라 때로는 스스로 강가에 걸어가게 하는 매정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이런 마음속 다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 지원에 대한 우리 집만의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고 가족들 앞에서 선언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할 때 집 얻는데 1억 원까지는 보태주겠다. 하지만
그 이후에 사업을 하거나 집을 넓히는 건 너희들 힘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구체적인 금액과 한도를 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돈을 빌려주게 된다면 아무리 자식이라도 반드시 차용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건 자식을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돈의 가치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빌린 돈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르쳐주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진정한 경제 교육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이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오신 삶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주변의 인맥이야말로 돈보다 훨씬 값진 자산이 될 수 있지요. 자녀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사업계획서를 같이 들여다보면서 어떤 점이 부족한지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고, 그 분야에서 먼저 성공한 동창이나 후배가 있다면 다리를 놔주는 겁니다. 돈으로 해결해주는 것보다 이렇게 시간과 경험을 지원해주는 것이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고 실패할 확률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금은 불편하고 어려운 대화를 자녀와 꼭 나눠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사업이 1년 안에 잘못되면 그 빚은 어떻게 갚을 거니? 투자한 돈을 다 날리면 우리 가족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 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런 대화가 자녀의 희망찬 계획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실 수도 있지만, 이건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라 실패했을 때 받을 충격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고민해보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녀 스스로가 사업의 위험성을 깨닫고 계획을 수정하거나 포기하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자식 사랑은 자녀의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 자신의 노후를 굳건히 지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녀에게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헤쳐나가도록 믿고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안정된 노후야말로 자녀의 어깨에 놓인 죄책감과 부담감을 덜어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평생 자식이라는 길 위에 그늘을 들이우다 문득 돌아보니 나의 뿌리는 앙상하게 말라가고 있었네. 그 길의 끝에서 다시 나의 숲을 가꾸어야 할 시간이 왔음을 저무는 노을이 말해주네. 우리네 인생에는 참으로 가슴 아픈 두 갈래 길이 있는 듯합니다. 한쪽에는 자식의 눈물 앞에 마지막 남은 집 한 채마저 내어주고 텅 빈 지갑과 무너진 마음을 부여잡은 채 힘겨운 황혼을 맞이하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자식 잘 되라고 바친 평생의 모든 것이 결국 자식에게도 짐이 되고 나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돌아온 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눈물을 머금고 자식의 무리한 부탁을 거절하는 아픔을 견뎌낸 어르신이 계십니다. 당장은 서운해하는 자식의 얼굴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꿋꿋이 나의 노후를 지켜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단단히 일어선 자녀로부터 그때 붙잡아 주셔서 감사하다는 진심 어린 인사를 받으며 서로에게 짐이 아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어르신, 당신은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길을 걷고 싶으십니까?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부모의 숙명이라 여기며 살아오신 그 깊은 마음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매정하게 등을 돌리는 용기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주택연금이나 금융복지상담센터 같은 제도들은 단순히 돈을 지키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의 감정적인 호소에 맞서 우리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지혜로운 방패이자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주는 따뜻한 등대입니다. 이 집은 이미 나라에 맡겨 우리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고 있단다. 이 한마디는 자식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더 이상 너에게 기댈 수 없으니 이제 너의 힘으로 날아오르라는 부모의 가장 깊고 진실된 응원입니다. 품 안의 자식은 날갯짓을 잊어버리지만 둥지 밖으로 밀어낸 자식은 비로소 하늘을 나는 법을 배웁니다. 돈으로 해결해주는 부모가 아니라 수십 년 세월이 응축된 지혜와 경험으로 자식의 길을 비춰주는 부모가 되어주십시오. 차가운 돈다발 대신 실패의 위험을 함께 고민하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그 불편한 대화야말로 자식을 더 큰 나락에서 구해내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잘못되면 어떡할 거니? 이 질문은 저주가 아니라 실패마저도 보듬으려는 부모의 애끓는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어르신,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안정된 노후는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부모님이 스스로의 삶을 단단하게 지키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자식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는 선물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자식들이 죄책감이나 부담감 없이 자신의 인생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게 하는 진정한 해방일 것입니다. 이제 그늘을 거두고 당신의 이름으로 온전히 빛나십시오. 한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애써온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존경받아 마땅한 역사입니다.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가 아닌 바로 나 자신의 남은 인생을 위해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쓰여야 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행복이 곧 우리 모두의 행복이며 이 시대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임을 잊지 마십시오.